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에 근무하는 정충권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판소리 문학에 대한 것입니다. 이 판소리 문학은 사실은 문학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음악, 연극적인 성격까지 함께 갖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음악적인 측면은 빼고 문학적인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이 전체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판소리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는 춘향가와 흥보가 이 두 작품만 선택해서 중요한 대목 한두 대목을 감상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소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판소리가 무슨 뜻이냐, 그리고 판소리 장르는 무엇인가, 이것과 그 다음에 판소리의 역사, 그리고 판소리 문학의 구성 원리, 그리고 이제 그 판소리 창자들의 어떤 전략, 그리고 이어서 그 판소리 감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자, 이 부분을 한 5가지 정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판소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판 더하기 소리를 합성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소리부터 말씀드리면, 소리는 이게 이제 판노래라고 하지 않고 판소리라고 했는데, 소리라고 한 것은 자연계의 음향을 포괄한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음성으로 이루어진 노래가 아닌 소리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이렇게 쉽게 규정할 수 있는데, 판의 뜻은 이게 개념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판이란 말은 이게 이제 그 뭐 씨름 한 판, 뭐 바둑 한 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를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또 판, 노름 이런 데서는 무대, 공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뭐 하는 판인데, 이 말은 이제 뭐뭐 하는 상황인데 또는 과정인데 이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판이란 말이 정말 어떤 뜻인지 쉽게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만, 그 조선 중후기에 19세기 중후기에 활동한 신재효가 남긴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대들이 사설을 뭐 횡설수설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때 판을 짜서 횡설수설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판을 짠다는 말이죠.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짜여져 있는 판,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그때의 판이란 말은 조금 추상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당시에 신재효가 어떤 그 나름대로 주장했던 판소리의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신재효는 판소리가 갖춰야 할 4가지 요소로 인물, 사설, 득음, 느름새 이 4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고려해서 아마 판을 짠다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판을 짠다는 것은 판소리 자체가 문학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되어 있는데, 그 인물, 사설, 득음, 느름새 중에서 사설과 득음은 이제 음을 터득한 경지라는 뜻입니다만, 음악적인 요소라고 본다면 문학적인 요소인 사설과 음악적인 요소인 여기 득음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2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어떻게 청중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바로 판을 짠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춘향가에서 암행어사 출도 대목, 그러면 신이 나는 어떤 음악적인 구성을 하면서 사설 자체도 아주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청중으로 하여금 최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이걸 이제 판소리 용어로는 이면 이런 말을 쓰는데, 최대한 그 이면 암행어사 출도가 되고 또 어수선한 상황, 그러한 작품 속에 이면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음악적인 구성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면을 염두에 두고 문학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를 적절히 잘 결합해서 그것이 청중에게 잘 전달될 때 그게 이면을 잘 표현했다. 또 이면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면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판을 짠다는 것은 바로 사설과 음악적인 요소를 적절히 결합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짜여진 판은 창자가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정한 구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판을 짠다는 것은 판이라는 것은 구도라는 뜻이 되고 판을 짠다는 것은 창자의 머릿속에 음악적인 요소와 문학적인 요소를 잘 결합해서 구도를 적절히 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짜여진 그 구도를 염두에 두고 실제 공연할 때는 아까 이제 판소리 4대 요소가 인물, 사설, 득음, 느름새 이 네 가지라고 했는데 이 느름새는 극적인 동작입니다. 극적인 동작을 공연할 때 적절히 가미해서 표현해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사설과 득음을 내적인 판짝이라고 한다면 느름새를 적절히 활용해서 청중에게 표현하는 것은 그걸 아울러서 외적 판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판소리라는 것은 구도를 짜서 부르는 소리 뭐 이런 개념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소리 공연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창자가 앞부분에 단가를 먼저 합니다. 허두가라고도 하는데 그 단가를 하면서 청중들의 어떤 그 판소리에 대한 어떤 실력, 어떻게 잘 듣는지, 잘 듣는 청중을 귀명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잘 듣는지를 가늠하고 또 자기 목소리 조절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단가나 허두가를 먼저 부르고 이어서 춘향가, 뭐 흥보가, 심청가 이런 걸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안일이 이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대체로 창은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고 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안일이는 장면과 장면을 전환시킬 때 서술자로서의 어떤 설명을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자도 마찬가지고 청중도 마찬가지고 창을 부를 때는 아주 긴장을 하고 그리고 안일을 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이완을 하고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바탕을 대체로 춘향가를 하게 되면 한 너댓 시간, 흥보가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자가 부를 때 창자가 부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사설이라고 하고 사설본 또는 창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쇄업자가 출판을 하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 또는 창으로 불린 것을 기록한 것은 창본, 사설본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기록물로 첨삭을 가해서 출판을 한 것은 판소리계 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뭐 토끼전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그것들은 주로 사설보다는 창본보다는 아마 소설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판소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자, 이어서 판소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소리는 대체로 17세기 말 정도 아니면 18세기 초 정도에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초에는 그 판소리를 부른 계층이랄까 그 계층에 대해서 이 무속 집단에서 성장하고 자란 남자 형제들 이런 분들을 이제 화랭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마 판소리를 발생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화랭이는 본래 우리나라의 무속 집단이 크게 강신무와 세습무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세습무 집단 다시 말하면 무속 자체가 직업인 그런 집단의 남자 형제들. 그 무속은 우리나라 무속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주로 그 안에서 태어난 남자 형제들은 점차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조선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모습을 맹활을 보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무속 집단을 벗어나서 이 돈을 나름대로 자립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줄을 잘 타는 사람은 줄타기 광대가 되고 소리 잘하는 사람은 소리 광대가 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소리 광대, 소리 광대가 판소리를 형성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그 연대는 17세기 말 18세기 초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18세기 중엽 정도에 이 충청도 지역의 양반인 그 유진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전라도 지역을 여행하고 와서 그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가사 춘향가 209라는 작품을 한시 작품을 창작합니다. 근데 209로 되어 있는 한시입니다만 그 속에는 그 춘향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가의 대부분의 사건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춘향가는 아마 이미 18세기 중엽에는 광대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은 완성도의 상태에서 부르고 있었고 또 청중들도 듣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작품이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작품이 창작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4, 50년 정도를 대체로 소급시킨다면 그게 유진한이 이제 창작을 한 시기가 18세기 중엽이기 때문에 아마 18세기 초나 17세기 말 정도에 춘향가 정도는 창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대는 애초에 이제 잘 알고 있는 설화들을 가져오고 또 세스모 집단이기 때문에 굿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 굿, 무가 중에서 많은 사설들도 가져오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창안일이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뛰어난 그 굿을 하는 그 무속인들은 그 창을 부르면서 또 말도 하고 창 부르고 말도 하고 하는 그런 연희 형태의 서사무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희 형태, 구연 형태는 서사무가에서 가져오고 이야기 소재, 제재는 설화에서 가져오고 해서 아마 처음으로 춘향가를 만들었고 그 시기가 아마 17세기 말 18세기 초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유진한이란 분이 그 한시로 창작을 춘향가를 듣고 내용을 바탕에 깔고 춘향가를 한시로 지었다고 했는데 이 가사 춘향가 200글을 찍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런 천한 것들이나 부르는 그런 판소리를 한시로 지었느냐고 놀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직 판소리가 이제 저변이 넓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유진한이란 분이 서민의 문화에 가깝게 다가가고자 한 선각자이기도 합니다만 당시 어떤 문화적인 동향 자체는 아직 판소리가 전국적으로 또는 전계층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접어들면 뛰어난 명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명창이란 말은 예전 문헌에 따르면 소리 잘하는 광대를 명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창이 등장하는 시기는 19세기 접어들면서 양반들도 판소리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만 해도 아직 양반들은 사대부들은 판소리에 대해서 잘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판소리에 관심을 보이는 양반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19세기 초엽에 아주 대단한 신리라는 그런 문인은 판소리에 심취를 해서 판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뛰어난 광대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를 또 한시로 찍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 양반의 눈에 들어서 양반의 어떤 취향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불리어 가서 기거하면서 양반집에 기거하면서 판소리를 부르면 잘하면 1년 먹을 양식이 생기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이 애초에 소리 광대였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정진하게 됩니다. 우리 수련 판소리 명창들의 수련 과정으로 듣고 있는 폭포수에서 폭포수 소리를 이겨냈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그런 게 바로 이 19세기에 양반들이 판소리를 좋아하게 되면서 생긴 일종의 연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 정도에 이 송만제라는 분은 관우희라는 한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 관우희라는 것은 우희, 우자는 광대라는 뜻인데 광대의 연희를 보고 이런 뜻입니다. 이 관우희라는 이 한시 작품을 송만제라는 양반이 창작한 이유는, 이게 판소리 문화가 양반들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맺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문희연이라고 해서 기쁨이 들리게 하는 잔치 이런 뜻입니다. 이 문희연이라는 것은 어떤 집에 자기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면 잔치를 며칠 이고 베풀게 됩니다. 그때 뭐 줄타기 광대도 부르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잔치에서 한 사람은 판소리 광대였습니다. 바로 이 판소리 광대는 그러니까 과거가 있는 날이면 다 한양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급제한 사람 따라가서 문희연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송만제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자기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희연을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치르지 못하지만 한시를 통해서라도 대체를 하고 싶었는지, 어쨌든 그 한시 작품으로서 그 잔치에 있을 법한 그런 연희들을 다 담아두게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판소리의 어떤 문화가, 광대의 문화가 양반의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19세기 중엽의 작품입니다만 이 속에 오늘날 우리가 판소리 12마당이라고 하는데 12마당 또 12바탕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레파토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12개 작품이 이 시기에 다 형성되었고 불리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9세기 중엽에는 양반들이 좋아하게 되고 또 12개 작품들이 춘향가부터 해서 지금은 창은 물론이고 사설조차 전하지 않고 있는 가짜 신선타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12개 작품이 이 관우희에 다 올라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래 천민광대로부터 시작되어서 하층을 중심으로 해서 향유되던 판소리가 상층 양반까지 향유층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19세기 중후반에 접어들면 아까 신재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재효는 고창 지역의 중인이었습니다. 지방 아전이죠. 지방 아전들, 중인들도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신재효는 독리정사를 지어놓고 아주 힘들게 소리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이제 이 여성 명창들 중에서 여성 명창을 발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오늘날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독리정사에서 청자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판소리가 이제 양반도 좋아하게 되고 철종, 고종 같은 대원군 이런 왕이나 왕 주변에 있는 왕족들도 좋아하게 되면서 일종의 중요한 하나의 문화적인 핵심 장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재효는 그러한 어떤 당대의 중요한 문화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문화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재효뿐 아니라 아마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신재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중인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판소리는 거의 전계층에 걸쳐서 19세기에 접어들면 향유되게 되는 것이죠. 1900년 이전에 나온 문학예술 장르 중에서 저 왕족들부터 저 천민들까지 전 계층이 함께 향유한 장르는 아마 판소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 계층이 함께 즐기게 되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판소리 자체에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는데 아까 12개 작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19세기 중후반에 6개로 바뀌었다가 결국 5개만이 창으로 주로 불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창으로 접할 수 있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 5개 창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외에 뭐 옹고집전, 배비장전 또는
병강세가 이런 작품들은 경쟁의 열세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당대의 판소리 레파토리였습니다만 전계층이 함께 즐기게 되면서 일종의 반대급부로 전계층의 양반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 교양적이고 또 윤리적인 이런 측면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열세에 놓이면서 차차 불리지 않게 되고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7개의 실창 판소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창은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기록물은 가짜 신선 타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작품은 옹고집전이라든지 백의장전, 병강세가 등등 장기전 이런 작품의 기록물은 소설로 출판되든지 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알게 모르게 어떤 양반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풍자적인 내용은 차차 약화되어 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20세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20세기에는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극장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 극장 속에 판소리가 주 공연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창극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에서 대중들이 극을 원하니까 판소리 사설의 내용의 토대를 두고 극장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창극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뛰어난 명창들 전부 다가 창극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판소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열심히 후학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분도 있고 또는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서 창극에 적극적으로 나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야금이나 금은고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판소리 부르는 병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소리라고 하면 판소리 자체와 창극, 병창 이 세 가지를 함께 아우르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도 판소리는 여전히 그 아주 대단한 호응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백이라는 명창이 어떤 고을에 나타났다 하면 그 이동백 명창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두 다 그쪽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동네가 텅 빌 지경이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성기 음반 오늘날 CD 크기의 레코드판이 이제 그 일본 자본 미국과 일본 자본의 토대를 두고 이제 그 판매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도 판소리가 아주 취입이 되어서 어떤 음반은 아주 적지 않게 팔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그 해방 이후 서서히 쇠퇴해 가면서 오늘날에는 이제 판소리는 무형문화재로 이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판소리는 동호인 중심으로 음악 교과서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사설 자체는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에나 실리게 되었죠. 불과 이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보호해야 될 그런 존재가 된 것 불과 6,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판소리를 어떻게 새롭게 이어나갈 것인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소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판소리 내용으로 더 들어가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왜 어떻게 판소리에 그렇게 열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판소리 사설의 구성 원리 그리고 청자의 어떤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소리 사설, 판소리의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판소리의 소설은 서사문학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부족한 점이 많고 뭔가 이 앞뒤가 맞지 않고 부정적인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의 소설, 서사작품의 관점에서 판소리 사설을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판소리 사설 내지 판소리의 소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서사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그 이중적인 구성이라고 이제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구성이라는 것은 예전에 판소리 향주자들, 청중들은 춘향전이나 흥부전 이런 작품들, 심청전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흥부가 뭐 부자가 되고 놀부가 망하고, 심청이 뭐 황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춘향과 이도령이 결합을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연장을 찾았는가? 그것은 그 명창, 뛰어난 명창이 어떻게 공연을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면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이제 춘향이나 심청이 된 것처럼 빠져들어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마치 춘향이나 심청이 된 것처럼 체험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판소리는 오늘날에는 이제 완창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야 명창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같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진 않았습니다. 토막소리 또는 부분창이라고 해서 한 대목 한 대목을 불러나갔죠. 그걸 서사적으로 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장면이 서로 이제 맞지 않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 때문에 이중적인 구성이라고 이렇게 그 판소리 사설의 구성 원리를 그 이론적으로 한번 풀어내는 그 용어를 붙여보았는데, 전체적인 핵심 근간 구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고정체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흘러나가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 서사적인 체계, 다시 말하면 비고정 체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간 서사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구현한 장면들은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과 장면들의 연속,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이죠. 근간 서사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장면들의 서사, 이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 구성, 또 이중적 서사 진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근간 서사는 다 알고 있고 장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예전에 이제 선학자들이 풀어내려고 설명해 보려고 한 용어가 있습니다. 부분의 독자성, 또는 장면의 극대화, 상황이나 장면의 정서나 의미의 추구, 이런 용어들이 대표적인 용어인데, 이런 것은 저런 것입니다. 부분, 장면이 각자 따로따로 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사적인 상황의 일관성이나 서사의 일관성이나 또는 전후의 서사적 맥락과 직접, 물론 그 안에서 다 그 장면이 구성되어야 되지만 직접적인 관계 없이 주어진 상황의 전형적인 특징만을 과장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장면의 극대화 또는 부분의 독자성 또는 상황적인 정서 혹은 의미의 추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창자의 전략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창자의 전략은 한 3가지 정도, 장면에 해당되는 전략입니다. 3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추려보았는데, 첫째는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아니라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말인데,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한번 예를 든다면 수군가 또는 토끼전에서 토끼가 자라에게 유혹을 당해서 용궁으로 들어갈 때는 토끼는 아주 우둔하게 설정됩니다. 그 상황에서 자라는 아주 뛰어난 언변을 과시하게 되죠. 토끼는 아주 우둔하죠. 그런데 용궁의 용왕 앞에 서서 거짓말을 통해서 토끼가 자기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하고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토끼는 아주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게 되죠. 아주 똑똑한 캐릭터로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토끼가 유혹당해서 용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토끼는 우둔해야 되고, 반면에 용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혜를 써야 될 때는 아주 지혜로운 인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이게 장면을 구성하는 당시 창자, 광대들의 주요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심청가의 신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청을 거의 팔아먹다시피 하고
심청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신봉사는 아주 불쌍하게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그 신봉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동정 어린 시선을 청중들은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죽고 난 뒤에 그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돈과 양식이 있는 신봉사를 노리고 뺑덕어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신봉사는 뺑덕어미와 함께 언제 그 심청을 떠나 보내냐는 듯 아주 그 즐겁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때 뭐 아주 음탕한 이런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신봉사가 어떤 데는 아주 그 착한 사람으로 나왔다가 그 뒷부분에서는 그 뺑덕어미와 놀아나는 이런 그렇다고 해서 그 신봉사를 그 비판적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판소리의 어떤 장면을 구성하는 창자들의 전략은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흥부전의 경우에는 이 흥부가 어떤 부분에서는 평민으로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양반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본래 이제 흥부는 평민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본래 양반이었는데 저렇게 아주 그 가난하고 아주 그 보잘것없이 그 지낸다라는 설정을 또 하기 위해서는 그 본래는 양반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평민이고 저기서는 양반인 것이 판소리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상황, 장면의 정서를 최대한 그 장면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자의 전략 중에서 또 하나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장면의 극대화 말씀드렸는데 장면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전후의 서사적인 맥락은 거의 돌보지 않다시피 하고 그 상황이나 장면 제시에 몰두하게 된다. 그렇죠. 아예 서사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그 조금 이따가 흥부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흥부가는 앞부분에 놀부가 저렇게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담은 놀부 심술 타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놀부 심술 타령, 놀부 심술 사설은 이 세상에 온갖 심술 행위들을 다 모아놓다시피 하죠. 뭐 60, 70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흥부가에서 이제 흥부가 박을 타게 되는데 박 속에서 비단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단 이름만 또 잔뜩 나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어떤 판소리 나름대로의 어떤 창자의 전략 이런 것들을 알아야 판소리를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창자의 전략으로서 이제 세 번째 하나 또 들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장면, 상황 제시에 몰두하면서도 또 그 내에서 또 일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판소리는 이게 조선 후기 19세기에는 전 계층이 함께 즐기게 되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판소리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그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하는 하층민들의 욕망을 담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장르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흥행예술입니다. 그 광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판소리를 최대한 재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장면을 일탈시키기도 하고 또 부분을 아주 슬퍼야 될 대목에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웃음을 가미하기도 하고 진지하게 해야 될 대목을 엉뚱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춘향가에서 춘향이 이 태형 또는 장형을 매를 맞고 거의 그 반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남은 민중들이 오고 왈자들도 오고 또 여러 기생들도 나타나서 춘향을 위로해 주죠. 근데 그때 한 기생은 오히려 춤을 춥니다. 죽을 테면 꼭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춘향이 이도령을 생각하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기생인데 전국에 소문이 나면 남은 지역의 기생이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명예욕이랄까 이런 것이 그것도 나름대로의 남은 지역의 그 춘향 뭐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 기생이 품었을 만한 욕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잘한 재미들을 추구해 나가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일종의 어떤 창자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장면에 다 거의 한 오늘날까지 한 그
300년 이렇게 지속되어 오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호응을 받을까 이런 것들 이제 광대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다 보니 장면 장면에 이러한 어떤 재미를 담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판소리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은 이제 제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 심지어는 이제 일반 대중들까지도 판소리는 사실 오늘날 현대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나 장면까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면 판소리, 더구나 이제 그 작품 자체는 18, 19세기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쓰이지 않는 옛날 말도 많고 또는 옛날식의 표현도 많습니다. 더구나 판소리 창자가 부르는 표현 하나하나가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판소리 왜 듣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일단 먼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장면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미리 숙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보면 훨씬 다 더 잘 들리고, 한번 심취하면 실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 또 판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러니까 스토리라든지 장면에 해당되는 사설까지 다 숙지하시고 난 뒤에 그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판소리 장면들이 올라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니면 공연장을 직접 찾아가셔도 되는데 찾아가셔서 스스로 춘향이 된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심청이 된 것처럼 또는 흥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빠져들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창들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의 정서를 최대한 유발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갈 때까지 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아주 슬픈 대목에서는 스스로 등장인물이 되어서 아주 깊이 있게 빠져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간접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체험입니다만 그 직접적인 것에 가까운 그런 정서적 체험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은 즐거운 대목에서는 또 그 창자 광대가 즐거움을 의도하고 그렇게 장면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한 즐겁게 같이 웃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대목에서는, 비장한 대목에서는 스스로 인물이 되어서 정서를 직접적인 것에 가깝게 체험하고, 즐거운 대목에서는 작품으로부터 약간 물러나서 또는 많이 물러나서 서술자 또는 청자와 함께 크게 웃어주고, 이렇게 때로는 비장하게 때로는 골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뒤에 작품의 의미까지 찾아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날 현대 소설은 1인 한두 명의 작가가 이제 창작을 해서 이 독자들에게 이제 읽히는 것인데, 판소리는 한두 명의 작자가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 이상일 수도 있는 그 광대와 또 당대의 청중이, 아까 이제 처음에 이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판을 짤 때 사설과 음악을 잘 구성해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만, 그것이 청중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면 청자는 집에 가서 또 고민하면서 새롭게 사설과 음악적인 구성을 짜게 됩니다. 판을 짜게 되는 것이죠. 또 그걸 또 시도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짜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판소리의 작자는 광대들이면서 청중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판소리 등장인물들은 그 이전에 등장했던 서사문학, 특히 고전소설, 한문소설과는 다르게 하청민들이 주인공입니다. 하청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하청민, 그러니까 애초에 청중이 이제 하청민이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청중이 자신들의 얘기를 그 판소리 들으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애초에 하청민들이 당대 사회에 품었을 법한 의미, 또 비판의식,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처럼 단일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그 창작 과정을 통해서 청자들이 고민한 던진 문제를 함께 느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 자체는 의미를 독자나 청중에게 던졌다기보다는 판소리 작품은 문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가 하는 것이 창조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흥부의 경우만 하더라도 흥부가 아주 가난하죠. 가난하면서 착합니다. 그래서 흥부에게 동정해 가고 착한 흥부가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는 그런 흥부가 조금 가족들도 많은데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궁핍함을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시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또 이제 판소리 사설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흥부는 그야말로 가족들, 자식들이 20명 이상 되기도 하고 하는데 가족들을 굶주리는 뭔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흥부는 착하면서 또 무책임한 것입니다. 반면에 놀부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 나름대로 또 생각이 없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물론 작품 자체는 이제 행복한 결말을 흥부가 부자가 되고 놀부가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만 과연 놀부가 나쁘기만 한가 이런 문제를 던지는 것이죠. 그런 식입니다. 심청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제 신봉사가 뺑덕어미와 재밌게 심청을 언제 함께 지냈느냐는 듯 재밌게 뺑덕어미와 지내게 되는데 그때 신봉사는 심청 생각을 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뺑덕어미와 재밌게 지내는 그 신봉사 과연 이런 신봉사를 위해서 심청은 효성을 다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던지는 것이죠. 심청은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사실은 심청의 효가 바람직한 효는 아닌 것입니다. 효녀 심청이긴 하지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아버지를 잘 살게 한다는 것. 그게 결국 자기 죽음을 대가로 해서 아버지의 사실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확실한 것인지 근거는 없음을 심청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 아버지 혼자서 살게 될 텐데 그게 과연 효인가? 이런 문제를 던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렇게 신봉사가 딸을 팔아먹고도 잘 지내는데 저런 신봉사 아버지를 위해서 과연 목숨을 건 효를 다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나 문제를 청중이나 독자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던진 문제들을 받아들이면서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때로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열심히 한번 사설을 읽어보시고 장면 단위로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는 과정에서는 스스로 춘향이 된 것처럼 한번 빠져보시고 또 물러나서 이제 재미를 느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던진 문제를 한번 되새겨보고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아마 당대 청중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판소리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한 5개 전해지는 작품이 이러한 갱신되는 과정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재로 보호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판소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개관을 해보셨습니다. 아직 설명하고 싶은 유파라든지 등등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고 또 마음 같아서는 음악적인 요소까지 함께 이제 장단이라든지 조라든지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기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판소리 12마당 또는 12바탕이 있다고 했는데
그 12바탕 중에서 지금 창이 전해지는 작품이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또는 토끼전, 적벽가 이렇게 5작품이 있습니다. 이 5작품도 사실은 이제 춘향가 또는 춘향전만 하더라도 판소리계 소설까지 얘기한다면 거의 뭐 200종 이상 이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종도 다 저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뭐 흥보가, 심청가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다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고 또 7개 전하지 않는 작품도 또 말씀드려야 판소리 문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뭐 되기는 제 역량이 허락치 않고 또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춘향가와 흥보가 이 2작품만 전반적인 설명과 중요한 대목에 대한 어떤 해설 정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소리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시면 아마 저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춘향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춘향가는 제목에 이제 춘향이 주인공인 그런 작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춘향의 사랑은 뭐 이도령을 포함시키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주축인 그런 작품이죠. 사건 전개 자체도 만남, 사랑, 이별, 시련, 재회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 판소리의 결말은 반드시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축제적인 결말을 맞이하죠. 춘향과 이도령이 재회할 때 축제적인 어떤 함께 즐기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거는 다른 작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춘향가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춘향과 이도령 뭐 28, 16, 16세이죠.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가 뭐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그 두 남녀 간의 어떤 순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단순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주체 중에 한 사람인 춘향이 신분이 기생이기 때문입니다. 기생과 그리고 이도령은 양반이기 때문인데 당대에 조선 후기에 기생과 양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1대1의 어떤 그런 관계는 뭐 불가능하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은 그 사랑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한거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쨌든 단순한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단순한 통속적인 어떤 사랑 이야기, 연애담은 아니다 하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춘향이라는 한 하층 여성이 호소하는 그 뭔가를 통해서 이 기존의 어떤 신분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담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혹자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춘향가에서 춘향은 결국 이도령을 만나서 신분 상승 의도가 있었고 이도령을 만나려고 한 것 자체가 신분 상승의 의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신분 상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춘향의 욕망을 실현시킨 작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춘향의 여러 가지 어떤 순수한 노력, 그 변사또에 대한 한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의미 부여가 약화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춘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뭐 이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이번에는 춘향이 정열 부인이라는 직첩을 하사받기도 하는데 그 정열 부인은 사대부나 받는 것인데 춘향이 받았다는 것은 결국 춘향이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의 어떤 관습적인 결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춘향과 이도령이 만났을 때 춘향이 이도령에게 이제 보고 물론 처음에는 저 사대부 자제와 자제에 대한 어떤 사랑이랄까 이런 어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차차 그 이도령과 함께 지내면서 이도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춘향 내면에는 이도령을 신분을 넘어서서
정말 남자 대 여자로, 여자 대 남자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이 과정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별 대목에 대해서 드릴 텐데, 이 과정에 이별하는 그 과정에서 춘향은 스스로의 신분으로 인해서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도령에 대한 어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신분이 큰 방해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신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 것이 이제 변사또입니다. 이 변사또는 그 춘향이 이도령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너 같은 기생이 이 수절을 하느냐, 그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양반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변사또가 오히려 그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 자기들끼리 긍정했던 여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보았던 연려로서의 의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이런 모순을,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양반에 대한 비판이, 변사또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앞에서 춘향은 자기는 이도령과의 만남, 사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신분이 벽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도령과의 어떤 사랑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볼 수 있고, 신분을 고려한다면 그 당대 제도의 관점에서는 불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순간 춘향은 사랑을 하는 것이 기존의 신분 제도에 대한 한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한거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사랑과 한거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작품 속의 춘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신분제도와 변사또에게 한거를 했고, 또 그 한거를 함으로써 이도령과의 사랑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춘향이 의도했다라는 것은 신분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춘향이 너무 이해타산에 빠른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게 측면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춘향전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춘향은 그러한 어떤 순수한 사랑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신분 제도에 대한 한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도령의 경우는, 그러니까 춘향전이라는 것은 춘향의 사랑과 한거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도령의 경우에는 과연 춘향을 사랑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초반에는 일종의 양반 자제로서의 풍류 정도로 이도령이 춘향에게 다가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암행의사가 되어서,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의사가 되어서 남원으로 내려올 때, 그때 농민들이라든지 남원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춘향의 말을 듣게 되죠. 아직도 춘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 춘향을 보고 춘향이 아직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그때야 비로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도령도 춘향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또 저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춘향의 뒤에 있는 그 남은 민중들의 어떤 그런 어떤 기대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민중들의 편에 서야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이제 일종의 희생양이랄까, 그 변사또는 부정적인 축제자로, 탄관오리 전형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도령은 춘향에게 있어서 초반에는 또 다른 사랑을 안겨주었지만 또 다른 순환을 안겨준 존재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 어떤 암행의사출도라는 기존 제도를 통해서 춘향을 구원해주는 존재로 이렇게 설정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춘향에 대한 어떤 이도령 역시도 어떤 기능적인 인물이 아닐까. 춘향의 어떤 사랑과 한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 대상 짝이면서도 춘향의 어떤 그러한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춘향가, 사실은 이제 판소리 하면 춘향가를 떠올릴 정도로 대표적인 작품인데, 춘향가의 대표적인 대목들이 또 있습니다. 눈대목, 판소리 명창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핵심 대목, 뭐 이런 뜻이죠. 사랑가 대목도 있고, 이별 대목, 또
십장가라고 해서 춘향이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맞으면서 변사또에게 항거하는 대목도 있고, 또 감옥 속에서 춘향이 내면을 토로하는 옥중가 대목도 있고, 여러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별 대목이 그 춘향가의 아주 백미 중에 하나인데, 그 이별 대목 중에 한 부분을 일단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도련님은 엄부용시하야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에 이별차로 나오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어간이 펑펑 흉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끓어오르는구나.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설은 이유로 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요. 저를 두고 가자 한들 그 마음 그저 사이에 응당 자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나 길걸른 줄 모르고 춘향문 정을 당노하니 그때여 향단이 요염섬섬 옥지가브 봉선화를 따라가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내려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해는 오실라면 담 밑에 이성과 무대 들어 기침소리 오시나 한 줄을 알겠더니 오다른 이 길을 놀래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대문안을 들어서니 그때야 춘향문안 도련님 드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반기하여 손뼉 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위오시네. 남도 사위가 이리어였군가. 밤마다 보건만은 다지 부부하니 요새 아차지가 형제분만 되면 테릴 싸울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소. 도련님 묵묵 부다먹고 춘향 방을 들어서니 그때야 춘향이 난 도련님 드리려고 금낭에 술을 놓다 단수 놓지 반기하여 도련님을 바라보더니 수심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편질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벌써 괴로워 이러시오.
사또께 구정을 들으셨소. 네가 내 집을 다니신다. 회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음하여 정신이 혼미한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려도 몸도 꼼짝 아니었네. 춘향이가 무색하여 뒤로 물러앉으며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춘향단은 천인이라 잠깐 자정하였다가 버린 안개 옳다고 나를 때려하고 옵신디. 속모르는 이 계집은 듣게 오네 편지 없네 짝사랑 외지 일가움 오죽 보기가 싫었겠소. 듣기 싫어 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데없고 보기 싫어 하는 얼굴 더배야도 병되느니 나는 건돈방 어머니에게 가지. 바드드득 일어서니 도련님 더욱 기가 막혀 가는 춘향을 부여잡고 기안거라. 네가 미리 속을 찌르기로 내가 미처 말을 못하였다. 자, 이 춘향과 이별 대목은 사실은 기존에 제가 앞부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만 것이 있는데 더 넣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더 넣다 이런 뜻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더 넣음이라는 것은 뛰어난 명창이 기존의 사설에다가 또 사설을 이제 자기식으로 고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음악적인 구성을 보태어서 그것을 아주 이면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든 대목, 그것을 더넘이라고 합니다. 이 더넘에는 그러니까 뛰어난 명창의 이름이 덧붙어 있죠. 이 이별 대목은 19세기 초중엽에 활약했다고 하는 모흥갑, 박유전 이런 분들의 더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사설과 음악을 덧붙여서 아주 이면을 적절히 잘 담아내는 대목을 구성하고 그걸 이제 자기 제자나 또 제자의 제자에게 이렇게 물려준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걸 그대로 부르면서 또 덧붙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승의 어떤 그 더넘을 전승하는 것이 이제 그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더넘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더넘 이별 대목을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애절하게 이별 대목이라고 하면 애절하다고 뭐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애절하고 비극적인 정감이 묻어나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의 드럼을 보면 담담하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이면을 표현하려고 어떠한 이면을 설정하는가, 판을 짜는가, 창자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저는 사설 중심으로 여기에 형상화되어 있는 춘향의 어떤 캐릭터의 특징,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별가 대목을 들으실 때는 이게 들으신 대목보다 훨씬 더 긴데, 그걸 이제 들어보시면 춘향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아주 정말 사대부 자제와 이별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한 버림받는 기생의 내면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3단계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처음에 대부분의 이제 춘향전을 보시면 춘향과 이도령이 이별하게 되는 이유가 이도령의 아버지가 남원 사또에서 한양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도령은 이제 춘향에게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도령은 자기 어머니에게 춘향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이번에 따라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도령의 어머니는 대번에 야단만 치죠. 그래서 이도령이 야단을 듣고 춘향을 찾아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춘향을 찾아오는데, 여기 이제 이별가의 앞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별 대목의 앞부분인데, 춘향을 찾아오니까 춘향이 그 이도령을 보고 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 보고, 아이 되게 경사가 있다더니, 되게 경사가 있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사라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어떤 승진을 뜻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주 경사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렇게 춘향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춘향은 이도령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한양으로 가게 되면 자기는 먼저 올라가라. 그럼 나는 자기 어머니 월매와 함께 살림을 정리하고 뒤에 가겠다. 그래서 이도령 집 주변에 지내면서 우리 둘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춘향은 아마 그전부터 그런 이별 이후의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도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춘향의 어떤 심리 변화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도령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특히 야단을 맞았는데 자기 생각도 그런 것이죠. 과거도 급제하지 않은 그 이도령이 벼슬길에 나가기도 전에 기생 첩부터 들였다는 얘기가 돌면 벼슬길에 지장이 있다고 춘향에게 아예 얘기합니다. 춘향은 이제 그때 엄청 화를 내게 되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 신분 때문에 춘향이 이런 얘기도, 모지도다 양반 신분이 모지도다. 여기서 이제 춘향은 이제 신분의 어떤 벽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도령이 우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을 알고 춘향이 아주 발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집어던지고 그 살림살이를 집어던지면서 아주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사또 앞에서 꼬박꼬박 이제 한글을 하는 춘향의 기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도령을 향해서 발악을 하다가 결국 이도령의 표정을 보니 이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올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고 바로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향단에게 술을 내오라고 해서 이별주를 주고받습니다. 이별주를 주고받고 이렇게 떠나는데,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떠나는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별주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마치 진달래꽃처럼 고이 보내드리기로 하게 됐죠. 그래서 이도령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춘향의 어떤 모습들, 현실에 대한 어떤 빠른 어떤 파악, 그리고 기계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연료로서 이렇게 남은 민중들에게도 인식됩니다만, 그런 어떤 이 정감 있는 모습, 이런 다양한 어떤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이별 대목에서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별 대목을 들으면서 바로 춘향의 어떤 심리 상태의 변화라든지 춘향에게 참 신분이라는 것이 당대에 춘향과 같은 이들에게 큰 벽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시면 훨씬 더 잘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십장가라는 것인데 이 십장가 대목도 이게 이제 본래는 이제 장은 장형, 막대기 형이고 10대를 때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넘어갑니다. 20대, 30대까지 넘어가죠. 여기에서 이제 아주 비장하고 진지한 대목,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형을 당하면 한 대 맞고 뭐 정신을 잃고 기절할 수도 있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춘향은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그때 이제 변사또에게 대꾸를 하죠. 뭐 한 대를 맞고 일자로 시작된 일부 종사하려는데 왜 못 살겠구느냐. 뭐 그런 식으로 두 대 맞고는 2로 시작되는 그런 일종의 숫자 놀이 노래 같은 그런 게 설정을 따와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도령과의 사랑, 정절 이런 걸 주장하고 수청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변사또, 신관사또가 참 포악하다. 이렇게 엄연히 사랑한 사람이 있는 그런 여성을 이렇게 급박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꼬박꼬박 이제 대응을 하죠. 춘향가 전체에서 춘향의 한계가 가장 집약적으로 잘 드러난 부분이 이 십장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진지한 대목인데 들어보시면 아까 제가 창제의 전략 중에서 장면 단위로 전후 맥락과 관계없이 그 나름대로의 흥미를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 내에서 이 주변에 있는 남은 민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속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사실 애초에 이 숫자 노래는 민요였습니다. 유희요. 아주 재밌으려고 하는 노래이죠. 재밌으려고 하는 노래 자체를 진지한 대목에 가져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데 빠질 수 있는 이 대목을 조금이라도 그걸 반감시키면서 즐겁게 듣게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소리의 장면은 물론 비장할 때는 비장합니다만 어떤 대목에서는 그런 걸 조금 완화시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장가 대목이 중요한 것은 이게 춘향의 개인적인 한거인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남은 왈자들이라든지 남은 민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장사령, 매를 때리는 사람이 이제 집장사령인데 저 집장사령 집에 갈 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또가 참 모지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난을 이렇게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남한 민중들은 뒤에 알고 보니까 춘향이 개인적으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도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결국 춘향이 신분의 벽에 부딪혀서 저렇게 한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남한 민중들 자신들 신분적으로 하층의 위치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춘향의 개인적인 한거가 사회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대목, 이게 바로 십장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그 춘향가 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춘향이 장황하게 독백을 하는 옥중가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옥중가 대목은 옥중망부사, 망부라는 것은 사랑한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뜻인데 옥중망부사, 황릉묘를 가는 황릉묘행. 이 황릉묘는 중국의 연료를 모신 사당을 황릉묘라고 하는데 꿈속에서 그곳을 갔다 오는 부분입니다. 춘향이 그 정도로 춘향이 추구하는 바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춘향이 유언을 남기는 대목, 여기까지 이제 춘향의 옥중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춘향이 처음에는 이도령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다가 차차 변사또에 대한 서력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이도령이 오지 않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도령은 와도 그만이고 오지 않아도 그만이고 하지만 자신의 어떤 기존의 신분 제도에 대한 항거 이거는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는 일종의 영웅이자 투사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도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도령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춘향을 찾아오게 되죠. 그때 춘향은 자기 어머니인 월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도 춘향은 월매와 이도령에 대한 아주 따뜻한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춘향 유언 대목의 핵심은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해달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만을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도령을 사랑했고 또 이렇게 한가하다가 죽어가는 자기를 기억해달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옥중가 대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 출도를 통해서 춘향이 그냥 제도적인 시혜를 보았을 뿐인 것이 아닌가라고 춘향의 어떤 한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아니면 그 의의를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춘향은 이 감옥 속에 갇혀서 아주 신세 한탄도 하고 이도령에 대해서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가전 고초와 내면적인 어떤 투쟁을 거쳤기 때문에 이루어낸 어떤 소산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춘향가는 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여러 좋은 대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춘향가는 이게 이제 비장과 골계 아주 슬픈 대목, 즐거운 대목이 잘 섞여 있는 대목인데 흥보가의 경우에는 청자들 사이에는 재담소리라고 해서 웃음이나 골계적인 대목을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춘향가보다는 한 등급 낮은 그런 작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흥보가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한 위상에 놓여 있고 당대에도 널리 향유되던 작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흥보가는 기본적으로 착한 흥부는 가난하게 살고 나쁜 놀부는 부자로 살고 있는 게로 시작되죠. 그것은 바로 이제 모순된 현실, 빈부가 어긋나 있는 선악과 빈부가 어긋나 있는 모순된 현실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 자체가 바로 이제 흥보가의 문제 제기이죠. 이 흥보가도 역시 다른 작품처럼 기존의 설화에서 가져왔는데 기존의 설화 중에서 혹부리 영감 이야기라든지 또는 등등 도깨비 방망이 이런 모방을 아끼는 착한 사람은 자기의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복을 받고 또 악한 사람은 모방하다가 당하는 이런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야기에서는 이 선악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악한 사람이니까 벌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이 흥보가는 거기에다가 당대 현실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형제로 설정을 하는 것이죠. 이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 상속제가 이제 조선 전기만 해도 자녀들, 딸, 아들 구분 없이 다 공평하게 배분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 차차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적장자에게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상속하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놀부가 흥부에게 당당하게 이 재산은 장남인 내 차지다. 넌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분이 변동해 나가는 조선 후기의 현실을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흥부의 경우에는 몰락한 양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흥보가에서는 놀부와 함께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차차 아까 이면을 말씀드렸는데 청중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 흥부를 몰락한 양반으로 설정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흥부에게 몰락 양반의 형상을 부여된 이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놀부의 경우에는 흥부와 똑같은 하청민, 평민입니다만 이 본래는 천민이었던 것으로, 천민이었는데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일종의 요호부민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아까 흥부를 몰락 양반으로 설정한 것과 비슷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당대에 18, 19세기의 어떤 농민층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화되면서 물론 이제 하청민, 천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양반이라 해도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땅도 점차 빼앗기고 하다가 보면 몰락하게 되고 빈농이나 빈민이나 다를 바 없이 되고 아무리 그 하청민, 때로는 천민이라 하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그 나름대로 사회 제도를 이용해서 또는 흉년이나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이용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부민과 빈민의 어떤 양극화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 더 이상 태어나신 분, 양반이나 하청민보다는 물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지속되었습니다만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어떤 그 가진 것의 문제 이런 것도 가진 것에 부자인 사람이 대우를 더 받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이 흥부전에 반영되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 상평통보가 19세기 후반에 그 이전에도 엽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화폐사에서 17세기 후반에 상평통보가 나와서 이게 제대로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이 조금 이따 돈타령도 말씀드릴 텐데 이 화폐 중심적인 사회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 중심적인 사회, 뭐 오늘날에는 뭐 이미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당대에 서서히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 화폐는 쉽게 교환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인간의 노동력을 평가하기도 하고 측정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화폐 경제 사회로 접어드는 이런 세 가지 어떤 변화가 이 흥보가 애초에 선악의 핵심이 놓여 있던 이 흥보가에 스며들면서 흥보가 작품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민담의 모방담적인 어떤 상황을 아주 그 의미 있는 조선 후기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흥보가라는 작품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흥보가의 주제는 권선징악이다라고 착하니까 잘 살게 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고 마는데 사실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간 구조이고 장면 장면에 담겨 있는 흥부의 어떤 또는 놀부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 흥부의 궁핍상을 통해서 모순을 제기하면서도 또 흥부의 무능력함을 흥부가 못 사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도 있죠. 하지만 흥부의 무능력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놀부는 나쁜 놈이지만 이게 어떤 이번에는 놀부가 이 흥부를 쫓아내는데 그 아주 설득력 있게 쫓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번에는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쫓아버리는데 설득력이 동생이 이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이번에는 25명 이상 딸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아들, 딸이라든지 이 처자식을 제대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집에서 더구나 자기는 장남이니까 우리 집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유이유식하는 거 보기 싫다. 사람들하고 내쫓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되기도 하죠. 그런 놀부를 나쁘다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대 사회와 관련되어서 흥부전의 어떤 그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흥부가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또 놀부는 몰락하고 뭐 이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 중간에 제시한 이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이 흥부가 박을 타서 부자가 되고 놀부가 박을 타서 망하는 이 대목이 박타령, 박사설, 박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체로 흥부가 전체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흥부가 부자가 되는, 박을 타서 부자가 되는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보통 박이 한 3박 정도가 나오는데 이 환상적인 것이죠. 현실 속에서는
제비가 뭐 박씨를 물어줘서 부자가 된다는 설정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건 뭐 당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정을 해서 이왕 부자가 되는 김에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게 이렇게 설정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문학적인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비록 환상적이긴 합니다만 환상 속에서 마음껏 흥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당대 하층민들은 즐거움을 언어적으로 말로나마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흥보 박대목이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흥보가 나름대로도 역사가 있는데, 초기 흥보가에서는 놀부가 망하는 데서 끝이 납니다. 흥보가 구해주지 않죠. 그런데 차차 후대 이번에 오늘날 전해지는 흥보가나 흥부전에서는 이 흥부가 형 놀부에게 찾아가서 이 놀부와 화해하는, 아니면 놀부가 쫄딱 망하고 이제 흥부집을 찾아온다든지, 그래서 흥부가 형을 받아들인다든지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화해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이 재산을 다툼의 그 사이에 둔 형제 간의 다툼은 이게 지금 재벌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인류의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영원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 문제를 이 흥보가 설득력 있게 담아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흥보가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 흥보가 무능하기 때문에 과연 그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흥보가 윤리를 지키고 그러다가 착하게 살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흥보 편에 서서 그런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다, 그건 좀 변모해가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놀부의 가치관을 흥부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뭐 논란 중입니다. 자, 이 흥보가의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만 세 개 대목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흥보가가 처음 시작될 때 이 놀부 심술 타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놀부가 그만큼 나쁜 놈이다 이거죠. 놀부 심술 타령은 놀부의 심술 행위를 과장해서 장황하게 나열을 하는 것인데, 그걸 자세히 보면 어떤 뭐 심술 행위가 70개가 나열되기도 하는 이본도 있고 한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악행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는 아이들의 장난인 것처럼 장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악행이 있는가 하면 심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면 극대화 또는 상황적 정서의 추구를 적용시킨다면 이 놀부 심술 대목은 그 나름대로 이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당대의 명창들이 구현하면서 온갖 심술 행위들을 다 어른이나 아이, 뭐 진짜 악행과 정말 심술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아서 이게 지금 흥부의 성품을, 놀부의 성격을 얘기한다는 그 대목을 넘어서서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하고 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볼 점은 그걸 쭉 읽어보면 몇 가지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전에 물청 놓기라든지, 또는 옹기 전에 팽이를 돌려버린다든지, 호박에 말도를 박는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남의 경제적인 어떤 행위를 방해하는 그런 악행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놀부 심술 사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놀부는 경제적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바탕에 얻고 부를 축적해 나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놀부 심술 사설에 타령에 쭉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청자의 어떤 서사적인 어떤 전략, 그리고 당대의 놀부가 경제적 인간이었다는 것, 남의 손해에 틈을 타서 부자가 된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흥부가 매품을 파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돈 타령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매품 파는 대목은 흥부가 그야말로 이 무기력하고 정말 그 경제적 능력이 없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 이 각종 품팔이를 하다가 어떻게 해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관청에 가서 이 환자섬을, 환자라는 것은 곡식을 빌려주고 다음 해에 이제 갚는 이런 제도인데 환자를 빌려가게 되죠. 근데 그 고을의 호방이 환자를 빌려주려고 하다가 그 전에 매품을 팔아볼 것을 권유하죠. 한 대에 한 양씩, 그 30양 받으면 어느 정도 요기가 되지 어느 정도는 그 양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흥부는 대번에 승낙하게 되죠. 이 한 양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교통비조로 5양을 먼저 주게 되고, 흥부는 교통비조로 5양을 받아와서 이것저것 가족들 줄 거 술 한잔하고 또 가족들 줄 비지국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오게 되죠. 그래서 아내 앞에서 큰 소리 치게 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집에 아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되고, 그러면서 돈 타령을 부르게 되는데, 이 돈 타령이 당대 하청의 어떤 돈에 대한 인식이 잘 담긴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고 명창들에 따라서도 뭐 변화가 적지 않은데 뭐 저런 것입니다. 돈의 생김새를 먼저 얘기하고,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생겼다. 이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생겼다라는 표현도 뭐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인식, 잘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그러니까 누구나 돈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생살 직권을 가진 돈. 또 돈 타령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삼강오륜이 돈을 통해서 보면 다 보인다. 돈이 밖은 둥글고 안은 네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강오륜이 보인다. 윤리에 앞서서 돈을 더 높은 가치를 두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뭐 100에 넘는 침 뱉는 돈. 뭐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내 돈이 아니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당대 하청의 어떤 돈 인식론.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돈을 작품 내에서는 흥부가 모처럼 교통비조로 5양을 가져와서 즐거워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당대 하청의 어떤 돈 인식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돈 타령은 뒤에 흥부가 처음에 박을 탈 때 돈괴가 나오는데 그때 돈 타령이 한 번 더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흥부는 이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번에 따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매품을 팔기로 했다고 흥부가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가 울며불며 말렸죠. 왜냐하면 그 매를 맞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울며불며 말리는 그 상황을 뒷집에 있는 꾀세압이라는 사람이 엿듣고 있다가 흥부 대신해서 맞고 간 것이죠. 새치기를 당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번에서는 흥부가 매를 맞으려고 이렇게 준비 자세를 취했는데 갑자기 나라에 경사가 생겨서 모든 죄인은 용서하라 하는 바람에 매도 맞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흥부는 나라의 경사가 오히려 자기 생계를 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매품팔이 이 대목은 여러 정서가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이 당대 하청 빈민의 어떤 그 삶을 실감나게 담은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대목을 또 들어보시겠는데, 흥부가 박을 타는 그 대목입니다. 흥부가 박을 타는 대목은 이번에 따라 뭐 3개에서 5개, 보통 3개 박을 타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놀부가 박을 타는 것은 이번에 따라서 13개까지 나오는데, 제비가 박씨를 줬는데 거기에서 13개 박이 열린 것이죠. 놀부는 그 13개 박을 다 열어봅니다. 혹시나 그 다음에는 돈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흥부의 박 개수는 대체로 3개 정도 있죠. 그 3개, 이 박이 본래 초기 흥부가에서는 뭐 여러 각종 세간살이들이 잔뜩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차차 후대에 정제되면서 첫 박에서는 그 쌀깨와 돈깨, 쌀이 들어있는 괴짝과 돈이 들어있는 괴짝이 나오고, 두 번째 박에서는 비단이 나오고,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가 등장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흥부박타령 박대목 중에서 첫 번째 박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리롱 실건 당거주속 해여룩 당거주속 이박을 타거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느라 평생의 보안이로구나 해여루당그여라 톱질이야 여보게 마누라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한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겠소 배가 정 고프거를 랑한 허리띠를 졸라를 매송 해여루 당커주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을 랑 그려 먹고 파가질랑은 부잣집에 가 팔아다가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당거주소 강상 어떤 난 배가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간들 저희만 좋았지 내 방 한 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 실곤 시리로 시리로
실거 당그여라 톱질이야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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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삭독회 자, 차차 어쨌든 식의 주 이렇게 3분화되게 되는데 이 참 이 흥부 첫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소리는 재미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흥부가 부자가 되는 과정도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쌀이 들어있는 괴와 돈이 들어있는 괴짝은 본래 받을 때 가득 차 박 속에서 박 속에 그런 게 들어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품 바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판소리는 작품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설정된 상황이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깨와 쌀깨는 부으면 부었다가 다시 돌아보면 가득 차 있고 부었다가 돌아보면 가득 차 있고 여기 이제 돌아보다 할 때 도로하고 돌아붙다 뭐 돌아서면 뭐 이런 그 유사한 말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말만 잘해서 그걸 드럼으로 삼은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잔뜩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쌀이나 쌀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고 밥을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공중으로 던져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먹다가 배탈이 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흥부 아내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밥이 없어서 죽겠더니 이제는 밥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죽겠구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최대한 재미있게 이렇게 꾸며 나가기도 하죠. 뭐 이번에 따라 많은 그 변이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흥부는 쌀과 돈이 풍족하게 갖추어져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흥부뿐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청중들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박에서는 각종 옷감이나 비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애초에는 여러 세간살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후대에 차차 비단으로 단일화되게 됐죠. 그래서 아마 비단으로 단일화된 것은 이게 아무래도 교환 가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높기 때문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중심 사회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도 그냥 비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비단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도 이제 최대한 재밌게 붙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는 비단을 흥부 부부가 몸에 두르면서 서로 놀려먹고 즐거워하는 대목도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옷도 얼마든지 갖출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집이 없었는데 목수가 등장해서 화려하게 집을 지어주죠. 그래서 어쨌든 이 흥부가 부자가 되는 장면을 최대한 실감나게 재밌게 즐겁게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지만 예전에는 또 이 양귀비도 등장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이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2시간 동안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